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은입니다. 오늘은 챕터 2죠. 설득을 위한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위한 글은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물론 정보 전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독자가 이걸 읽어서 뭔가 행동이나 신념이 변화하길 바라고 그 변화를 위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글이죠. 자, 그래서 지필 목적을 보면 필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독자에게 납득을 시키고 나아가 그 주장대로 믿고 따르게 한다. 그래서 일단 먼저 사람들은요. 납득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그 이후에 행동을 하든 생각이 바뀌든 할 테니까. 그럼 이런 글에서는요.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바로 주장만 얘기하면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믿을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주장을 내세울 때 근거가 없으면 그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혹은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드시 주장과 함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설득하는 글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글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번에 선생님 서술해 놨죠. 자, 논설문은요. 자신의 주장, 의견을 내세우거나 사실을 밝혀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다. 그래서 주장의 어떤 핵심 내용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설문은 일단은 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설이라는 그 어떤 말하기 상황을 가정해 놓고 쓴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에 내가 연설을 위해서 글을 쓴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연설물이 될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중을 뭔가 설득하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고요. 이성에 호소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 호소 기법을 쓰는 게 바로 이제 연설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평문인데요. 뭔가 비평한다는 건 그 어떤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자신이 평가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통해서 사람들도 자신의 입장과 같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의문입니다. 건의문은 요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홈페이지 같은 데 건의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요구사항을 담은 글을 우리가 건의문이라고 하는데요. 건의문에서 제시하는 그 문제 해결 방안은 밑줄 칠게요. 공익성, 공정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익성이라는 건 개인의 사사로운 그 어떤 이익에 근거하는 해결 방안은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즉 공익을 위한 그 해결 방안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공정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제 도드라지는 거 없이 균형 있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고요. 합리성은 그 주장 자체가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합리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은요. 아무리 좋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다 하더라도 이번 세계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4개의 조건을 좀 다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된 건의문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고문은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인 설득의 글이죠. 제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정보, 자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글인데요. 이 광고문에 따라서 정말 그 제품을 사게 되기도 하고 사지 않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 선전이면 그 기미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멜라닌 색소의 문제. 그래서 멜라닌 색소 때문에 뭐 기미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멜라닌 색소를 없애주는 이걸 구매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품 광고 외에 정부기관, 공공단체, 개인도 나름대로 광고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글을 읽을 때 유의점이 뭐냐? 첫 번째는 주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1번에 주장을 동그라미 칠게요. 이 주장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주장의 타당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러한 주장이 정말 이 사람이 말한 근거에서 도출이 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고요. 3번 이제 그 정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나. 그래서 관점이나 논조가 막 이렇게 바뀌면 그 주장이 믿을만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선거구 같을 때 뭐 이런 뭐 지역의 부정부패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관점이 아예 다르다면 전혀 믿음이 안 가겠죠.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 이건 아까 실현 가능성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장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지금 그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별표 칠게요. 이 논리적인 오류를 잘 보셔야 되죠. 자, 성급한 일반의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선생님이 지금 논리의 오류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뭐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성급한 오류의 경우는 이런 거죠. 한 선생님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독설가였어요.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을 딱 보고 모든 국어 선생님은 독설가야 라고 생각하면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게 성급한 일반의 오류인 거죠. 흑백 논리는 뭘까요? 말 그대로 흑이 아니면 백.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한다. 싫어하는 게 아니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흑 아니면 백 나누는 게 흑백 논리일 거고요. 논점 일탈은 얘기하는 바에서 멀어지면 논점을 일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 군중 심리를 호소하면서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오류. 그 다음에 부족한 권위 호소하는 오류. 예를 들어서 뭐 건강식품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뭐 의사나 뭐 한의사나 그쪽 관련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유명한 탤런트가 이걸 먹어봤더니 내가 되게 몸이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좀 권위자의 견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논리의 오류는요, 외우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갈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설문인데요. 자, 논설문의 개념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 사상 등을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한다. 자, 논리적으로 전개한 설득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설문은요, 이렇게 특히 4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설득성, 명료성, 공정성, 논리성이요. 근데 명료성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글을 말하고자 할 때 그 글이 굉장히 길면요 전달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를 뚜렷이 써야 되고요. 공정성은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당연히 그 주장은 한쪽의 입장을 들 수밖에 없지만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A는 찬성하고 B는 반대하다 하더라도 B에게 장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A에 혹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A라고 주장을 해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주장이 타당해 라고 좀 와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논리성은 그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타당성과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5번 체계성은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통일성은 주장하는 바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통일성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둬야 할 개념이 뭐냐면 응집성인데 한 편의 글이 언어적 장치를 통해 여기다 적절한으로 쓸게요. 언어적 장치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이걸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희유는 예쁘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접속 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언어적인 장치, 담화 표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응집성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옆에 하나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설문의 구성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일단 결론은 마지막 요약, 정의 부분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서론 부분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왜 쓰는데, 지금 현재 문제 상황은 뭔데,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야죠. 글을 쓰게 된 동기, 문제 현황, 문제를 다루는 각도 등을 주고요. 이제 본론에서는 그 논란의 그 소재가 되는 그 중심 내용과 함께 근거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요약 강조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설문의 문단 성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제라고 하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조건을 전제라고 합니다. 자, 전제 부분에 한번 필기를 해놓을게요. 주장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되는 그 사항 혹은 뭐 문장 이런 것을 전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조건 문단이다. 그 다음에 주지 문단은요. 중심 내용, 주장이 있는 문장을 주지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 주장을 조금 더 풀었으면 3번의 상술 문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어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예시, 예증 문단이 되겠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얘기를 끌어다 쓰면 인용 문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이는 문단은 우리가 부연 문단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요거를 문단별로 이게 예증이지? 이게 뭐지? 다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읽고 나면 이 지금 2단락에서는 주장이 나왔는데 3단락에서는 그거를 예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구조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논설문의 독해 요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팩트, 사실이 있고 그 사람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뭐고 주장은 뭔지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근거의 사실성, 타달성, 객관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된다. 다른 말로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요거를 좀 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확인한다 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의 타당성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고요. 아까 4번이 바로 선생님 얘기했던 응집성이랑 관련이 돼 있죠. 자, 응집성이라고 4번에 좀 적을게요. 접속어, 지시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를 파악하기, 또 논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논설문을 독해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독해 요령은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주장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독해를 해야 된다, 비판적 독해를 해야 된다가 관건입니다. 비판적으로 독해한다면 주장이 이게 맞나? 근거가 이게 타당한가? 믿을만한가? 그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따지는 거죠. 자, 연설문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설문은 여러 청중 앞에서 연설할 내용을 담은 글인데 이제 글을 발표하면 독자가 눈으로 읽을 글이지만 그보다 먼저 낭독을 함으로써 귀로 듣게 되는 글이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다른 글하고 비슷하게 어차피 이게 연설로 말하기로 들릴 거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글로서의 성격과 말하기로서의 성격을 좀 다 포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 부분, 도입 부분에서는요. 청중의 관심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물론 강의를 먼저 시작하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흥미를 좀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주의를 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개부에서는 그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크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한 세 부분이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져. 그래서 적절한 비중으로 나눠서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결말에서는 자신이 호소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호소했던, 설득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요. 연설의 결과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그 청중들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이렇게 변화해 주세요. 라고 이제 호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연설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으시면 대통령 그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들이 하는 연설문을 좀 잘 보시면 이런 순서들을 거의 다 따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엔 비평문인데요. 자, 비평문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작품이나 어떤 그 현상 등에 대해서 그 추함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글인데요. 개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양한 예술에 대해서 개인이 보고 있는 관점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평가를 내릴 때 나름대로 분석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거가 없이 하는 비판 혹은 분석적인 평가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비평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37강 설득을 위한 글이었고요. 이제 38강에서 논설문에 해당하는 글하고요. 우리 비평문 한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